자, 과학기술 4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1, 2, 3, 4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 과학기술 4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최대한 이해가 잘 되도록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바로 화학 반응입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은 잘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이 잘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질문에 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자답이 사용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 또는 문답법으로 흥미를 높이면서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첫째, 뭐가 필요해? 반응 물질들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 자, 지금 여기 조건 두 가지 벌써 나왔어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첫째 뭡니까? 반응 물질이 있어야 된다. 요거의 존재성이, 아니 당연하잖아. 반응하는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 둘째, 그 반응 물질들이 만나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화학적으로. 그런데 잘 봐, 만나기만 한다고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야. 이 두 개가 성사되더라도 반응이 일어나려면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다. 두 가지 정도 조건이 더 있죠. 자, 일단 첫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해야 됩니다.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에 맞게 충돌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설명을 뭐가 되겠습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물질들의 존재성, 그것들에 만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잘 충돌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에너지와 방향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즉 3번과 4번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냐면요, 이 부분 잘 봐봐.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3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번에 대한 얘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앞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분자들이 방금 어느 정도의 이상이 되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뭐가 나와 있어? 정의가 나와 있죠. 국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이다.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리고 잘 봐.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운동 에너지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 운동 에너지는 누가 갖는 거냐면 분자들이 갖는 거야. 분자들이 얼마나 운동성이 있는가가 바로 운동 에너지겠죠.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는 분자들이 갖는 고유의 에너지라기보다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정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반응이 요구하는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는 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여기 에너지가 있다고 합시다. 에너지. 자, 에너지가 있어요. 자, 에너지가 이 부분은 낮은 거고 이 부분은 높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잘 봐. 분자들의 에너지는 제각각이겠죠. 지금 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분자들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반응.
예를 들어서 이 밑에는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어떤 특정 화학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뭐랑 뭐가 합쳐져가지고 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게 반응이잖아. 그 세트가 반응이잖아요. 그 반응이 요구하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활성화 에너지가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합시다. 요 정도. 요 정도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시다. 자, 그럼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요 위에 있는 분자들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죠. 자,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야. 왜? 반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요 아래쪽에 속하는 분자들은 반응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왜? 본인들의 운동 에너지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수준을 딱 결정해주는 그 개념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반응, 예를 들어서 뭐랑 뭐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요 반응이 요구하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잘 봐봐.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야. 만약에 어떤 특정 반응이 있는데 요 반응은 이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를 요구해. 요 정도. 그러면 굉장히 일어나기 어렵겠죠. 왜냐면 이 조금의 분자들만 반응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느리겠죠. 참여할 수 있는 분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그만큼 뭐랄까 허들 장벽이 되게 낮다는 거고, 장벽이 낮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넘어도 이 반응은 굉장히 쉬운 반응이야. 요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도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요 정도로 설정되면은 이와 같은 분자들이, 이 많은 분자들이 이 활성화 이 반응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요, 이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넘겨야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반응의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속도 조절. 자, 속도 조절은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반응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을 인위적으로 빠르게 만들거나 느리게 만드는 것을 속도 조절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속도 조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당연합니다. 첫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작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인위적으로 만약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높여주게 된다면 반응의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것이고요. 반대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낮춘다면 반응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분자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분포돼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운동 에너지를 높인다는 거는 요거를 위로 당긴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까보다 활성화 에너지를 넘긴 분자 수가 많게 되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당연히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둘째, 활성화 에너지를 조작함으로써 반응 속도를 건드려줄 수도 있겠죠.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만약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면 반응을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활성화 에너지가 그냥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겠죠. 어떤 물질이 투입이 돼야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바꿔주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촉매라고 한다. 알겠어? 자, 그리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을 정촉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을 도와주는 친구겠고요.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가지고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 즉 반응을 방해하도록 하는 촉매는 부촉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인 상태에서 정촉매를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촉매를 투입하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자 수를 더 늘리면서 반응을 쉽게 만들어 주겠죠. 오케이? 자,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축부터 확인할게요. 자, 반응 경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질소와 수소가 충돌해서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잘 봐. 요 가로축 있죠. 가로축. 요 가로축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시간이 되겠죠. 시간.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반응이 쭉 거쳐가는 과정. 요 과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가로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한편 세로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특정 시점이 바로 가로축이죠. 가로축. 각각의 시점에서 갖는 분자들의 에너지. 이 에너지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세로축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반응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한번 설명을 볼게요.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할 거냐면요, 요 점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겁니다. 요 점선. 자, 요 위에 점선은 뭐냐면요, 비촉매 공정이라고 되어 있죠. 비촉매 공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촉매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자연적으로 반응돼서 진행되는 에너지의 변화와 과정의 변화를 점선으로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비촉매라는 게 촉매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우리 컨셉이 명확하게 보이죠? 바로 촉매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랑 촉매를 투입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앞으로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비촉매 공정을 보도록 할게요.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 즉 A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A 상태, 이 A 상태가 무엇이냐면요, 이 반응물이 섞이거나 반응하지 않고, 즉 만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A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상태, 요 A 위치는 뭐냐면은 반응이 시작되기도 전의 상태,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있을 때,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의 운동 에너지를 A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반응하기 전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낮아요. 근데 얘네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에너지 상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쭈르륵 위로 올라가고 있죠. 얘네들이 만나고 충돌하면서 점점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높아지는 에너지는 B라고 하는 곳에서 고점에, 변곡점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 이 B는요, 이들이 서로 충돌해서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전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정의가 활성화 복합체를 이룬 상태야. 복합체. 자, 이 복합체는 뭐냐면은, 잘 들어. 반응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충돌이 일어난 상태, 충돌과 만남이 일어난 상태를 얘기하죠. 하지만 아직 암모니아로는 전환되기 전의 상태, 즉 생성물로 가지는 않은 상태를 활성화 복합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요 A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B는 얘네들이 많이 충돌하면서 섞이긴 했지만 아직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그 전에 그 마지노선, 그 최대로 충돌한 상태, 즉 직전의 상태,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상태를 활성화 복합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 단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환되는 단계,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단계가 요 내려가는 파트라고 당연히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 크기이다. 자, 그래서 그 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A 상태와 B 상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즉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반응이 시작되기 전 개별적으로 있었을 때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가장 에너지가 이제 높아져가지고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도달해야 이제 반응이 시작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이 정도를 찍어야 이제 여기부터 쭉 반응이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로 도달한 그 상태, 그 상태의 차이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는 당연히 뭐마다 다르겠습니까? 반응마다 다르겠죠. 여기에는 지금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이 과정이 나와 있지만 뭐 다른 것들이 만나가지고 다른 것으로 변하는 또 다른 과정이라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자, 드디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은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얘들이 결합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암모니아가 되면은 다시 안정이 될 거 아니야. 안정이 될 거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다가 이제 생성물이 최종적으로 이제 생성된 상태, 즉 반응이 여긴 뭐야? 끝난 상태. 이 끝난 상태가 바로 C가 되겠고요. 이 C는요, 최초의 상태보다도 오히려 에너지가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 비과학적이고 내 추측이야.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건 과학적인 건 아니고 그냥 내 추측인데, 뭔가 반응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충돌해가지고 암모니아가 되는데 그냥 정확하게 에너지가 보존돼가지고 정확하게 암모니아가 된다기보다는 무언가 방출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방출되고 남은 상태 얘가 아닌가 모르겠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아닌가? 그냥 더 결합이 안정적이어서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날리세요. 왜냐면 이 부분은 국어의 영역도 아니고 내가 그냥 헛소리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결과만 잘 기억하면 되죠. 어쨌든 간에 A 위치보다 더 낮은 에너지가 된다는 것은 얘네가 반응하기 전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그 에너지보다 다 최종적으로 암모니아가 생성된 반응이 끝난 상태의 에너지가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 과학자들은 1000도 이상의 온도와 100기압 이상,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얘들아, 우리 추론할 수 있지. 니네 질소와 수소가 만나가지고 암모니아가 되는 과정은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렵다는 거야. 아주 높은 온도와 아주 높은 압력이 있어야만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높은 온도를 하는 것은 야, 어떻게 1000도랑 100기압을 어떻게 만드냐, 실용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대안은 뭐야? 촉매를 사용하는 거죠.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었는데 하버라는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요. 자, 활성화 반응의 에너지가 57kcal per 몰이던 것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57kcal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좀 높던 것을 산화철이라고 하는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낮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그 다음에 온도도 그렇게 높이 올릴 필요가 없이 아주 쉽게 암모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어?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이 산화철 촉매는 반응을 빠르게 해주고 반응을 쉽게 해주잖아. 따라서 이 산화철 촉매는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촉매로 작용하는 거야, 부촉매로 작용하는 거야? 이 둘 중에서 빠르게 하는, 반응을 도와주는 정촉매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산화철이라고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정촉매는 어떻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자,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정촉매인 산화철이 이 반응을 도와주는 과정이 첫째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세 단계로 나와 있네. 오케이? 세 단계로 나와 있어요. 잘 봅시다. 일단 첫째는 뭐냐면, 잘 봐봐. 원래 수소와 질소가 있었죠. 여기 수소 질소 있었잖아. 여기 수소 질소 있었잖아. 수소와 그다음에 질소가 있었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수소와 질소가 있었죠. 이게 2네요. sorry. 수소와 질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수소와 질소 분자, 여러분들 이 분자랑 원자의 차이는 알죠? 분자는 이렇게 결합된 상태가 분자고, 원자는 얘네가 이렇게 하나로 떨어진 이렇게 된 상태가 분자란 말이야. 니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분자고요. 그 다음에 원자는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 요 떨어진 상태가 원자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잘 봐봐. 지금 보면
질소 분자하고 수소 분자 세 개가 충돌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암모니아로 바뀌었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N2인데 여기서 그냥 N이 됐잖아요. 그 말은 이 암모니아 분자가 이 쪼개져 가지고 이 암모니아 원자 N 하나짜리로 가야 된다는 거고, 수소는 두 개였는데 이게 세 개짜리가 돼야 되니까 뭔가 얘네들이 찢어졌다가, 그러니까 이 결합된 게 찢어졌다가 다시 다르게 달라붙는 뭔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N이 막 찢어지고 막 H가 막 찢어졌다가 붙고 하는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천도씨양 백기압 이렇게 필요했던 것이지만 촉매를 이용하면 훨씬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온도와 높은 기압으로 얘네들을 찢고 붙이는 게 아니라 촉매를 이용하면 훨씬 쉽다는 건데, 잘 봐봐. 1단계 봐봐. 촉매의 표면의 흡착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붙는다는 거지. 잘 봐봐. 이 촉매가 뭡니까? 산화철이야, 산화철. 자, 이 산화철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수소 질소 분자가 달라붙으면은 분해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N2였던 거, 질소 N2였던 것이 여기서는 이제 쪼개진다는 거야. 여기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된다. 즉, 이 산화철 표면에 달라붙을 때 N2 상태로 달라붙는 게 아니라 N 상태로 찢어져 가지고 달라붙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흡착된 수소 질소는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가지고, 즉 다 쪼개지다가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전까지는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분자 상태로 있었잖아. 근데 얘네들이 산화철에 이 달라붙으면서 H랑 N이 다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재결합하는 거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을 해가지고 이 NH3라고 하는 새로운 쪼개졌다가 붙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딱 봐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변하려면은 얘네들이 분해됐다가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분해를 도와주는 게 바로 뭐다? 촉매다, 산화철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그 산화철의 흡착하는 과정에서 쪼개졌다가 다시 붙인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암모니아로 전환되고, 이 암모니아는 여기 이 표면에서 생성됐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체가 되는, 암모니아 기체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반응을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봐. 이 과정, 이런 거 중요하지. 이 과정, 그러니까 즉 이 3단계의 과정 중에서 뭐가 어렵냐면은요, 질소 분자가 흡착돼 가지고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이 되게 힘든 반응이야. 왜냐하면 잘 봐봐. 이 질소 분자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 N2라고 하는 새끼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가 N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반응이 굉장히 힘들어. 힘들다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다는 뜻이야? 높다는 거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H는 이미 기다리고 있어. H는 쉽기 때문에 H는 쪼개져가지고 이미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못 미쳐. 결국에는 N2가 쪼개지는 게 완료가 돼야만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된다는 거야. 왜? 나머지 작업은 이미 다 됐어. N2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얘만 되면은 전체 반응의 속도가 결정돼. 자, 이런 특정 반응이 전체 반응의 이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이 속도 결정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좀 더 읽었다 얘기할게요. 자, 이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잘 봐봐. 촉매가 없을 때는 이렇게 충돌했다가 이렇게 합성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실선, 이 아래 부분을 보면은 무언가 다단하게 촉매가 포함되면 굉장히 희한하게 다른 단계, 완전 다른 경로를 거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반응 경로가 바로 요 새로운 반응 경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나다를 거치는 경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뭔가 좀 복잡하죠. 그리고 잘 봐.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그래서 중요한 거 들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촉매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 이렇게 딱 하나만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 즉 여기까지부터 딱 돼야 뭔가 반응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딱 한 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쌓이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딱 한 번만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촉매 반응은 반응이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나, 반응이 3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반응이 3번 일어나는 거고, 그 반응들마다 각각의 활성화 에너지가 따로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나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렇게 일어나는 거고, 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따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복잡하다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반응 단계들 중에서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촉매는 잘 봐. 야야야. 속도 결정 단계 반응.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속도 결정 단계. 잘 봐봐. 우리가 가나다 반응 중에서 무엇이 속도 결정 단계인지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잘 봐봐. 우리가 바로 이 반응들 중에서 셋 중에 하나가 속도 결정 단계잖아. 속도 결정 단계라는 게 뭐였어? 가장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즉 가장 오래 걸리는 반응이 요 그 속도 결정 단계 반응에 해당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이것도 내 뇌피셜이야, 추측이야. 이 가반응은 H2가 쪼개지는 반응이 아닌가 싶은데, H는 잘 쪼개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라고 합시다. 그럼 잘 봐. 얘는 H2가 쪼개지는 거는 요 정도만 도달해도 이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잖아. 그럼 이 부분만 도달해도 쭉 해갖고 반응이 일어났죠? 반응이 일어나 쉽잖아. 그러니까 잘 봐.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시간, 즉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봐봐. 나 같은 경우는 뭔가 요 정도는 에너지가 요 정도는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는 찍어야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얘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요 시간도 훨씬 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요게 높은 거, 즉 요 낙폭이 제일 큰 반응, 이게 뭔가 속도 결정 단계인 것 같고 얘가 제일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나가 바로 질소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는 과정이 바로 나 과정이고, 이것의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얘가 가장 어려운 반응이고 얘가 가장 오래 걸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나 반응이 바로 속도 결정 단계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반응은 이제 다시 그 암모니아가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역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국어를 하는 중입니다. 속도 결정 단계 반응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내가 약간 그 살을 붙인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방금 얘기한 거는 까먹고 속도 결정 단계의 정의만 정확하게 가져갔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쨌든 여러 반응들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은 반응으로서 가장 오래 걸리고 어려운 여러 복합적인 반응 중에서 그 반응을 속도 결정 단계 반응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잘 봐봐요.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아까는 이 정도 쌓아야 만들어지잖아. 근데 얘네들은 비교적 작은 활성화 에너지를 여러 번 겪기만 하면 되죠.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반응이 훨씬 더 빠르게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생물체 내에서도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효소라고 얘기를 한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효소는 pH, 온도나 pH, 온도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성도, pH라고 하는 환경 요인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온도는 언제쯤? 35에서 45도에서 가장 활성이 잘 된다. 즉 35, 45도에서 활성 에너지가 가장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온도가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높다고 장땡이 아니야. 높다고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만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소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잘 되는 건 맞네. 촉매작용이 활발한 건 맞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은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 자체가 변형되기 때문에 촉매로서 기능을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막 60도 70도 높여버리면은 오히려 효소가 죽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효소는 산도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소의 작용은 이 효소가 어떤 생김새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단백질의 구조가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효소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 온도가 높으면 구조가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산도가 너무 범위를 벗어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반응, 극히 일부의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야? 어떤 효소가 여러 반응들을 촉매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효소는 거의 하나의 반응만을 도와준다. 이게 이제 기질 특이성, 하나에만 특이하게 작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효소를 이용한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한다. 즉 아까 수소와
뭐였죠? 수소와 질소에 해당되는 그 반응물이 바로 기질이었고요. 이 효소와 기질은 자물쇠 열쇠처럼 이 생김새가 딱 들어맞는 것끼리만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봐. 뭐 반응물이 있었어. 반응물 1, 반응물 2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생성물이 되죠. 이 생성물에 어떤 효소 A가 얘를 도와준다고 합시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인 반응물 3이 있고 반응물 4가 있어요. 얘가 또 생성물 X가 있고 생성물 Y가 있을 때 이거 효소 A가 얘를 도와주는 게 힘들다는 거지. 이 효소 A는 정확히 딱 특이하게 이 특이한 기질들에만 반응을 하고 이 효소가 다른 그 기질들에 반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또 다른 요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학과는 전후 물질의 에너지는 반응 중에 너무 쉽잖아. 낮았다가 높았다가 더 낮아진다. 그러면 반응 중에 있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잖아요. 너무 쉽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B와 B'은 가는 요 공정이고요. 나는 촉매가 있는 공정이었죠. 자,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B'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겁니다. 가와 나에서 속도 결정 단계 해당되는 거 맞겠죠? 속도 결정 단계가 뭐였어? 가는 물론 반응이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반응이 가장 중요한 속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에서는 요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이겠고요. 나에서는 가장 가운데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속도 결정 단계가 맞겠죠. B에 의해서 B' 에너지가 크게 작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 얘기했었죠. 자,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촉매였습니다. 자, 가나다가 여기였죠. 가나다는 촉매로 인해서 전혀 다른 반응 단계를 가게 되는 거죠. 자, B' 에너지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 큰 이유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특히 크잖아.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이 바로 무슨 반응이었어? 질소가 분리되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그 질소가 분리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가 되었습니까?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자로 분리되는 게 어려웠겠죠? 요 부분이 질소 분리 과정이었기 때문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밖에 안 돼야 되는데, 가와 나의 속도 결정 단계는 같은 반응이지만 이미 틀렸어. 야, 그러면 요 반응하고 요 반응이 같은 반응이라는 건데 새로운 반응 단계라는 요거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이 반응하고 요 반응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경로입니다. 오케이? 아니, 생각해봐. 요거는 얘네들끼리 만나가지고 자연빵으로 암모니아 되는 반응이고, 얘는 질소 분자가 떨어지는 반응인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 기질특이성은 pH와 관련된 것이다. 이거 당연히 아니죠. 기질특이성은 하나의 효소와 하나의 기질이 결합한다는 것이지 기질의 pH랑은 관련이 없었어요. 활성은 pH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맞았던 것 같은데 다 바로 2번이네요. 기질특이성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아니지. 기질특이성은 하나의 효소, 하나의 기질이 열쇠처럼 딱 결합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높일수록 속도가 증가하긴 하지만 무작정 높인다고 증가하는 게 아니죠. 단백질의 변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효소는 높이는 기능을 한다. 효소가 촉매였잖아. 촉매. 그 촉매는 정촉매랑 부촉매가 있었죠. 촉매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효소가 다 높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이 2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충돌 얘기도 있었죠. 그 조건 중에 세 번째 게 네 번째 거였나요? 네 번째 게 충돌이었잖아요. 당연히 유효한 충돌이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려면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봐. 두 가지죠.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는 분자가 많아지면, 즉 1, 5월 2가 되면은 뭐가 일어난다?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횟수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땡땡땡땡땡땡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고체의 경우 표면적이 넓을수록 활성화에너지가 반응 속도. 일단 이거 상식적으로 이미 아니죠. 왜냐면 표면적이 넓을수록 충돌 확률은 뭐가 돼? 충돌 확률은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져야 정상이겠죠. 이 충돌이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유효 충돌 횟수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땡땡땡땡땡 등이 있다.
그리고 물질의 표면적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나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하게 안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는 유효 충돌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지금 5월 B잖아. 1과 2를 지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물질의 표면적이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 사실도 이 문장만으로 봤을 때는 확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왜 맞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문은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 그래프하고 설명을 좀 대응시켜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해설을 마쳐보도록 할게요.